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공기업 낙하산 우회로 확 넓힌 정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이 없다던 현 정부. 그러나 정당에서 1년만 일을 해도 공기업의 감사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 3년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로 갈 수 있다. 이런 우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업 36곳, 사회이사 200여 명 가운데 56명이 친여 시민단체 또는 정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양보 촌극 속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 원래 예정대로라면 모레고요. 좀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보 촌극이라고 돼 있죠. 양보 경쟁을 했다.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렬 위기에서 양측이 양보 경쟁. 오늘부터 무선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은 안 받는다. 열리긴 열립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중은 없다라는 겁니다. 표 63만 장 환불, 경제 손실은 16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일본 국내 관중도 50%로 제한할 듯하다. 열리긴 열리나 관중이 거의 없는 올림픽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강펀치만 날린 미국과 중국이다. 신냉전 가속화되나.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 열었죠. 알래스카에서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파투라고 돼 있습니다. 파투. 공동 성명도 없이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다. 경제는 교류, 정치는 단절, 체제 경쟁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을 연상시킨다. 국제 질서 양극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정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숫자가 있네요. 월급은 3%, 세금은 10%.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인상률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세금과 비교하면 세금이 월급의 한 3배 정도 더 올랐네요. 삶이 팍팍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학적 결합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양보 총구까지 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부터 여론조사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승패가 이제 갈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패자가 승자를 오롯이 온전히 과연 도울 것인가? 그래야 화학적 결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긴 것 같다. 여당 내에서 상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지금 보니까 이긴 것 같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나도 모르게 공범입니다. 요즘에 해외 전화가요. 국내인 것처럼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우리 삶, 그중에서 우리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3.4%가 오를 때 밥상 물가는 3.9%, 세금은 10.1%가 올랐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좀 뭔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은 더 올랐다는 거죠. 들어온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7.4% 갈수록 팍팍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어떤 통계조사인데요. 최근 5년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으네요. 갈수록 팍팍이다. 갈수록 팍팍.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죠?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결과 직장인 돈 안 쓰고 22년을 저축해야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2년입니다, 무려.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요. 앞선 기사에서는 뭐 집값이 한 7.4%인데 서울의 경우는요. 12.9%입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요. 유리지갑 근로자는 갈수록 팍팍하다. 역시 팍팍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요. 통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통계입니다. 최근 5년간 월급, 물가, 세금 상승률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월급 3.4, 서울 집값은 12.9, 세금은 소득세 10.1, 물가는 3.9입니다. 제일 낮네요. 3.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울 집값 상승 추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세금이 월급보다 한 3배 더 올랐네요. 팍팍하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승민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만날 때마다 요즘은 그 전화번호 아는데 자꾸 명함을 또 새로 줘요. 새로운 명함이라면서. 그래서 명함을 보니까 희망 22라고 쓰여 있어요. 희망. 22? 예, 22.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맞아서 자신은 희망을 주보겠다는 그런 뭐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3% 올랐는데 세금이 10% 오르고 그리고 다른 물가도 지금 뭐 득달같이 오르고 있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자 부담이 다시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공장 돌리고 있는 분들, 은행에서 빚낸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희망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세금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 계속 더 올린다고 그러죠.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이제는 좀 더 상향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얘기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만큼 지금 희망이 없는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부가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정부는 여태까지 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집권 세력은 더욱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전환점이 저는 내년 대선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제는 예전처럼 노동지향적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버티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월급 제일 많이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카카오나 뭐 게임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노동집약적 회사에서 탈피해서 IT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거죠.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를 풀어주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내년 대선에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걸고 나올 것은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줄 경제를 어떻게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후보들을 잘 눈여겨봐서 내년 정말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좀 공부를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해지는 어떤 이 개인들의 경제적인 삶,
뭐 지금 숫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요 그 가운데 지금 서울 집값 얘기 그리고 앞서 뭐 전국 평균 집값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음 기사는 이 집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남에 30평 두 채를 사면 세금 그러니까 뭐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포함해서 억이다. 버티던 다주택자들 악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억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견디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음마아파트, 잠실 5단지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할 때는 작년에는 4천만 원 정도이던 이 세금이 보유세가 올해는 1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집을 내놓는 거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겁니다. 고가 다주택 상당수 그러나 증여를 맞춰서 세금 회피 매물이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내린 서울 아파트 속속 등장하고 있다.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물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 위에 제목은요. 뭐 공시가격 상승 이런 게 버거웠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매매에서 값 하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가격 하락기로 선회한 것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뭔가 현상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윤경우 의원님, 이 세금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아직은 좀 빠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만 예. 이 신고가로 신고됐던 실거래가 아, 중에 국세청과 부동산거래원에서 예. 실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취소했던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겠다. 그래서 일정 지역의 신고가, 가장 높이 거래된 가격을 기록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아파트값, 다른 부동산 값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생겼던 허수가 아.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 그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 기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음마아파트 잠실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경우도 예. 이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진 걸로 신고가 된 거 보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종부세 부담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예. 이 전 기사에 있었습니다만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부과를 강하게 하겠다, 중과하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고가 돼 있어요. 예고가 다 돼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뭐 갑자기 지금 시행을 한 건 아니고요. 특히 세주택 이상의 경우는 종래 최고세율이 3.2%였는데 예. 6%까지 올라요. 그러나 그 6%에 적용되는 사례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전국에서. 10채 이하, 많지 않다는 10세대 거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1% 전후에 종부세를 내는 경우인데 예. 1주택자의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가 함께 소유한 걸로 명의가 돼 있는 경우. 그러나 2주택자는 또 부부가 함께 소유를 해도 오히려 중과가 되고 그러니까 경우가 여러 가지 다르긴 한데요. 세금 부담 물론 커지는 거 굉장히 민심이 안 좋죠. 예. 안 좋긴 한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예고가 쭉 돼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과연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이긴 해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세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사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처음에 월급 그다음에 밥상 물가 예. 그리고 집값 오름세 뭐 이런 것들을 놓고 5년 동안 비교한 것도 추세를 반영하는 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의 마법이라 할까요? 아니면 숫자의 왜곡도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월급이라고 했는데 그 근로자도 아마 중위소득 근로자일 거예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봉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근로자가 중위 가격인 서울 아파트 한 12억짜리를 예. 사려면 22년 걸린다. 액면 계산을 하면 그렇게 예. 나오죠. 그러나
소득세가 5년 평균 한 10% 올랐다고 하는데 예. 또 뒤집어 보면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은 예.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지금 근로소득 체계, 과세 체계 문제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1,200만 원 아래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10,000원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 이런 국민 계세제의 원칙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뒤죽박죽돼 있는 걸 좀 가지런히 놓고 보면 아마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긴 한데 그러나 최근에 서울의 집값 오름세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비롯한 밥상물가 오름세 예. 이건 분명히 현상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서민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진 건 맞으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이 집값과 관련된 기사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에 대선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보궐선거 역시 부동산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통계들이 지금 오늘 신문에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전면에 나선 이해찬 전 대표. 4월 보선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야권 단일화를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거 보니까 보선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국민의힘 분노한 국민들은 안중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사흘 연속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갖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4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접전입니까? 아주 초접전이죠, 이번도. 서울은 우리 후보가 오히려 앞서 나가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접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현장에서 뵈면 여론조사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70%? 그분 70% 이상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러고 힘내라고 투표하겠다고. 자, 김지욱 교수님. 네. 여당 내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앞서도 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거의 이긴 선거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자, 이 등장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일단 그 유튜브 특성상 예. 친여, 강성, 핵심 지지층들에게,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선거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집도키들을 모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투표율이 낮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조직력이 많은 정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를 들면 선거를 하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선거에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 결집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반대로 역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보게 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보수층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결집도가 높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인 중도층 같은 경우는 또 압도적으로 또 야당에 쏠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당에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적어도 LH 사태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없이 저렇게 제기했을 때 중도층의 표 쏠림 현상들을 막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 자체가 여권 성향의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이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발언인데 전직 당대표가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은 네. 유권자 중에서 다수를 점하는 중도층을 좀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LH 사태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아시지만 추운 갈등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가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로 관련해서 많은 어떤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우선이다. 이 공감을 전제로 해서 공감 속에서 우리 지지층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읍소나 호소를 통해서 소위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을 때 예. 지지층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의 광범위한 예를 들어 민심 위반 현상들을 결집시키는 데 오히려 역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저런 발언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기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선대위원장처럼 예. 제가 볼 때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긴박하게 얘기해서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적어도 이번 선거가 그야말로 심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 아니겠느냐. 예.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호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됐을 때 시그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다 이겼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예. 오만한 느낌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호소하는 하겠다고 하고 이런 예. 이중적 시그널이 갔을 때 그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선거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서 뭐 상황 이런 표현 쓰고 또 승리 호소인이냐 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런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고요. 윤경호 의원님. 영상으로도 확인해봤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추세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양자 대결이든 아니면 삼자 대결이든 박영선이라는 후보가 확정되기 전부터 예. 박영선 후보가 꽤 유리한 걸로 나오다가 LH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박영선 후보가 불리한 걸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숫자의 폭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겠죠. 민심이 그만큼 이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1%포인트 아래 지지율에 그치는 후보라도 자기가 될 거라고 다 큰 소리 치고 또 그렇게 자기 도취, 자기 확증을 가져야 선거운동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띄워주니까요.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건 보시는 뭐 거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특히 정당의 기반을 둔 후보들은 예.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이치니까 그게 여론조사하고 좀 엇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뭐 좀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해찬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 얘기가 조금씩 그 여권 내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들었느냐? 이번 선거에 LH 사태로 인해서 떠나버린 민심으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를 여권이 놓친다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당대표를 뽑고 이러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 비대위요? 비대위 체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플랜을 얘기하는 쪽에 일각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비대위를 꾸린다면 그건 이해찬이라는 선거의 명수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럼 이해찬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예. 아니면 김종혁 교수님 얘기처럼 자기네 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채널과 장을 통해서 나타나서 아주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뻔히 정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감을 부를 게 뻔한데도 저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예. 선거에 전략이 있으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선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르다. 특히 왜 그러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나서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는 그렇지 않아도 존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 더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제가 보기엔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입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내 어떤 역학구도 내지
대선 구도를 향한 어떤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선거에 있어서는 금방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노리셨다면 투표 동료 차원, 지지층에 대한 투표 동료 차원, 예를 들면 이번에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낙심을 방지하고 투표장으로 이끄는 이런 효과 이외에는 사실은 전략적 노림수가 보이지 않고요. 아마 이제 당내 향후 행보하고 대권 이상의 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실 윤기찬 변호사께 그 질문 좀 드렸는데 그걸 좀 지나갔어요. 아까 만평이 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서서 요 얘기 좀 들어봐야 돼.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앞서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 잠깐 있었는데 이 관련 만평이에요. 여기 보면 뭐 최종 타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둘 중 누가 보따리를 쌀까요? 뭐 이게 두 명의 후보 얘기 있죠. 그런데 둘 중 누가 밑에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둘 중 누가. 근데 여기는 김종인 위원장 얼굴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이른바 오세훈 후보가 뒤에 뭐 상황 얘기까지 했잖아요. 윤기찬 변호사께 이거 추가 질문 이 질문도 마저 드릴게요. 만약에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화학적 결합 말씀하시는데 물론 후보에 따라서 화학적 결합의 정도가 다른 건 분명해요. 예. 그건 이제 지도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큰 정당이냐 작은 정당이냐에 따라서 당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이제 화학적 결합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서울시장이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 1년짜리 시장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도 열심히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낙선된 사람도 대선의 길이 열려 있고 본인의 정치 공간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낙선자와 당선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향후 행보에 있어서. 그렇다면 화학적 결합의 여지가 이전 선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 부분 하나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합당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또는 오세훈 후보가 공동 희정도 운운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화학적 결합의 정도는 우려하는 거에 비하면 클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 오세훈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서로 주고받은 말은 좀 사실 선을 넘었다. 굉장히 험악했다. 이렇게 평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적 표현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그 당내에 또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예. 당내에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내에 어떤 질서가 정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국내힘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길이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에 18, 19 후보 등록일 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이 기대를 하셨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 24일, 25일 선거운동 시작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예. 29일 투표용지 인쇄일까지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단일화 과정에 보면 덜 질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됐던 단일화의 사례가 됐어요. 오히려 과거와 비교하면 좀 빨리 된 됐죠. 거고 이 정도면 웬만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리고 오차범위 내의 경우에도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양 후보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예. 정당이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이전에 상향식 공천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비춰보면 예.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론조사라는 객관적 데이터 갖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현실적으로는 있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또는 이제 거죠.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한 후보가 양보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단일화 이후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이 보궐선거 관련 사항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아까 패널분들 설명하실 때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오늘 또 기사가 있습니다. 명운을 걸었는데 선거도 지지율도 썰렁하다. 이낙연의 잔인한 3월.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여당의 보궐선거를 이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썰렁하다.
이낙연 선거 긴박하게 됐다. 연일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판 무릅쓰고 공천 강행에 부담이 컸다. 지지율은 하락했다. 당장 위기 탈출할 변곡점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3월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끌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을 했어요. 비공식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직감을 맡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요. 다음 대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야당 세력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서울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흔들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예, 저 작심했습니다. 작심해서 하여튼 가서 그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려고 그래요. 이해찬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근데 지금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선거 국면이에요. 두 전직 당 대표 무슨 관계고요? 보궐선거 이후에는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현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엄중한 이유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전 대표의 지금 지지율 하락이 너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이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선거를 내년 대선에서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호남의 적자인데 호남의 적자를 통해서 진보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대선을 노려보자는 그런 기대감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큰데 예. 이분이 자꾸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졌던 정동영 후보와 자꾸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저희가 지금 명찰 달고 있는 것처럼 간판이나 명찰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지금 유권자들이 자꾸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50년 전에요.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분배라든가 이러한 부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간판을 내세움으로써 박정희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그만큼 잘 싸웠거든요. 그러한 DJ의 적자로서 간판을 내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간판을 제대로 명찰을 제대로 못 붙이고 있으니 이해찬 대표가 다시 등장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진영에서도 얼터너티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입을 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적다. 지금 기획된 친문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유권자들이 1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로 봐서는 친문 후보가 어떤 분이 기획으로 올라와도 그분을 꺾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해찬 대표의 지금 그 행동은 별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야기 뭐 짧게 좀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네거티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양쪽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살 길은 네거티브다. 내곡동 LCT 특혜로 몰고 도쿄집은 친일로 몰고 특혜냐 친일이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당은 TF를 꾸렸죠. 오세훈 후보 7배 보상 챙기고 오리발이다. LCT로 달려간 선대위 박형준 까도남이다. 이렇게 지금 네거티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뭐 여당에서 이거 네거티브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지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죠? 박영선 야스쿠니뷰 아파트 이 얘기 또 합니다. 이 도쿄 아파트. 그리고 홍준표
뭐 박영선 배우자 사찰 아닌 검찰 내사다.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세금 낸 후보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받았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이었던 2007년 2월 12일 날 서초구청을 방문한 뒤에 서초구 내곡 지구의 택지 임대주택 개발 예정이었던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오세훈 전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몰랐다 혹은 내가 한 일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거짓말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의 적은 박영선인 것입니까? 그는 최근 일본 도쿄시장으로 가라는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앞의 두 분의 이른바 친일은 그의 친일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만 소란했던 항일운동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미워하는 것은 박 후보의 겹겹한 위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못지않다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특혜받았다. 그리고 뭐 친일 그런 거 비판하더니 친일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언론에서 네거티브라고 좀 설명하고 있고요. 김재욱 교수님. 오세훈 후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땅입니다.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죠. 자,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게 지구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SH공사가 뭐 이렇게 거쳐서 정부에 이제 지구 지정을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당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사인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거예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까지 내놓은 설명을 보면 그거는 국장 수준에서 전결로 끝난 것이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봤지만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저 후보 같은 경우는 전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소위 서울시의 아이들 무상급식 하는 문제 관련해서 주민투표 붙여가지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사퇴까지 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사퇴라는 얘기를 걸었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7월 1일 날 서울시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2월 12일 날 서초구청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 개발 예정 지역이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찰은 했지만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제부터 이 정도 시찰을 했다면 본인의 내곡지구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로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저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정확히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곡지역에 땅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찰을 갔어요. 그렇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걸 인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이 지역이 4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보상 평당이 150만 원이 됐다 그러는 거고 실제로 보상한 액수는 27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 문제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이후라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아예 몰랐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전교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결제 라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SH가 서울시에 산하에 있는 것이고요. SH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예를 들면 택지 보상이나 아주 그 중요한 공공주택 같은 것이 들어서는 입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결 상황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땅에 있는 곳에 시찰 갔는데도 몰랐다. 그다음에 아무리 전결 상황입니다만 소위 시민들 특히 힘들게 사는 분들의 택지를 통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서울시장 하실 때. 제가 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을 하실 때 본인이 서민의 삶
지금 가장 그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LH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전혀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시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건 의혹입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 부분에 상세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많은 의혹이 있고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여기서 정확히 설명하시는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찬 변호사가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제가 사실은 이제 이 처음에 이 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지구로 사실상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 3월경에 이미 공동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지역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렇죠.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4월 달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고 말씀하신 듯이 7월인가 그때 이제 시장 취임을 합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니까 2009년도에 다시 보금자리 이제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땅값은 많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특혜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LH 사태 때 나오는 것처럼 지구 지역 내가 아니고 살짝 제외했겠죠. 그러니까 제외하면 지구 지역 밖에 인접해 있는 땅이 훨씬 더 경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 기존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택국장 정결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세훈 시장 칸이 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 전결할 때 주택국장 사인하고 시장 라인에는 전결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곡동을 시찰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집원 갖고 우리 군대에서 도상훈련을 하지만 이 집원이 어디쯤 있는 건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곡동 시찰했는데 해당 땅을 제외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지언정 이것이 포함된 것을 그냥 방치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LH와 보상 체계가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토지 보상만 있는 것이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대토 보상 내지 이주자 택지, 뭐 공공주택 택지, 그다음에 지작물 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 지금 직원들의 투기성 있다고 비난받는 부분도 토지는 감정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보상 체계를 노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의 LH 보상 체계와 그때 보금자리 주택 보상 체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상당한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아직까지 빈약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갖고 있는 상속 지분이 8분의 1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6억 원 중에 8분의 1이면 약 한 4억 원 좀 넘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 보도에 보면 전체가 마치 처가 상속한 것처럼 36억 원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간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자,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 이른바 이제 도쿄 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좀 입장을 좀 내놨죠.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MB 대통령 때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다. 거기서 아파트를 사게 된 거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재산 신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난 12월 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지금 처분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지금 어제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게 올해 1월 말이죠. 1월 그렇다면 21일이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처분을 한 거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21일 날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출마를 안 하셨으면 처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12월 달까지 재산 신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자의로 처분한 거라기보다는 선거 목적 하에 이제 처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일본 가서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제 밖에 부군께서 나가셨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에 거기에 계속 영주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 살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여러 가지 임대 방식도 있는데 구입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박영선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잠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서 거주 목적으로 샀다는 취지 주장이신데 쫓겨나갔다는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기획 뭐 입국설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또 뭐 이런 그 설명하시는 부분은 분도 계시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시 일본에 머물실 거라면 굳이 주택을 살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나 일본 제품 사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국내적 저항이 있었던 이 민심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종국 그런데요. 아니 뭐 외국에
집을 사는 것 이것까지 문제 삼는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잠시가 아닌 거죠. 이명박 정부에 쫓겨났던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요. 진짜 많은 다양한 압박들을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면 상관 정치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편은 아무도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거 관련해서 뭐 자기 그 법무법인 자체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시절 동안에는 국내 활동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던 거고 5년 동안 사는 과정에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양측에서는 뭐 공격, 방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뭐 물론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안 파시든가 안 팔고 계속 선거 동안에 갖고 계셨든가 해야 되는데 왜 팔았느냐는 또 선거에 그 출마하면서 말씀인데. 파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초했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길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기 달면 매달 20만 원 드립니다. 재택 꿀알바 했더니 경찰이 들이닥쳤다. 발신번호 변조 보이스피싱 기승이다. 해외 전화번호를 뭐 국내 번호 010으로 변환하는 뭐 중개기를 설치했다. 근데 갑자기 공무원 몰렸다. 뭐 이런 거예요. 윤수찬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인터넷 전화, 인터넷 번호 뭐 0땡0으로 오거나 또는 외국 번호가 찍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010이라는 일반적인 그러면은 혹시나 뭐 국내 전화인가 보다 하고 받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믿음이 더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061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거죠, 번호를. 인터넷 번호를 일반 휴대폰 번호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걸려오는 전화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 알바를 하고자 하는 저를 설치하는 저런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알바하세요 하고 그냥 집에다 그 중개기를 모르고 설치했는데 그게 이거에 이용이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용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그럼 그분들은 공범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공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았느냐? 네. 그런데 그 인식의 정도 범위는 사실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인식만 갖고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고하다고.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고 저는 알바는 참여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조심해야겠네. 뭐 중개기 얘기하면서 뭐 해외 이러면은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사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78 바이든 전용기에 오르다가 3번이나 삐끗하는 영상을 각각 담았어요. 지난 19일 이 비행기 탑승, 전용기 탑승 과정에서 이렇게 삐끗했다는 건데 3번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마지막은요 거의 넘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지난 19일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가기 위해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탑승하는데 저렇게 넘어졌어요. 백악관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랬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문제, 오령 그리고 경강 문제 이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왔어요. 임교욱 의원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포터스 다운. 포터스가 프레지던트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머리 글자를 딴 거거든요. 포터스 다운 비상 상황입니다. 넘어지는 거. 그렇죠. 예. 대통령의 건강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됐다고 할 때 델라웨어에 마련된 연단에 그 짧은 거리지만 막 뛰어나왔어요. 자신의 건강, 나이 이런 거를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이 1942년 11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올해 사실은 벌써 80살입니다. 미국 나이로 만 나이로 따지면 78세이긴 한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되자마자 나는 한 번의 텀만 하겠다. 4년만 하겠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저런 식의 상황이
앞으로 또 연출이 되면 없는 걱정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이라는 게 갖는 약점 이거를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처음에는 발이 스텝이 꼬여서 예. 넘어진 것 같은데 3번 연속 세 번째는 좀 심상치 않아 넘어지니까 보입니다. 3번 연속 넘어지니까 저건 뭐 하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만한데 일단은 뭐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얘기한 걸 믿어야겠죠. 자, 미국 대통령 전 세계 그 건강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참 힘들었죠?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날짜 어겼습니다. 어제 이제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모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일 여론조사는 오세훈, 무선전화 100%는 안철수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뭐 분석이죠, 이런 게. 아니, 통계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잘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보수 성향이다.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선전화 100%는 무선전화는 그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쓴다. 집에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가 더 젊은 층이 많이 쓰는 거다.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입니다, 지금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그동안요. 사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내용까지 소개가 됐어요. 뭐 적합도 조사, 경쟁률 조사 말이 많았는데 반씩 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사 표본,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는요. 평균 한 2,000명 정도 얘기했었는데 3,200명으로 대폭 늘렸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여론조사 최근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여당에서는요. 이런 또 이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에 대해서 사퇴왕과 철수왕의 야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이야기 어제 뭐 한마디씩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타결돼서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저희 두 후보 그동안에 몇 차례 만나면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단일화가 되면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캠프 한 몸이 돼서 그야말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뛰는 관계로 선거를 치르고 또 서울시까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굳은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마지막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함께 서울의 미래를 그려갈 겁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고 이제 모두 다 한마음으로 여당과 함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교착됐을 때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협상에 물꼬를 트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함께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고 두 사람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두 후보 공통점은요. 뭐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되는 후보 누구든 굉장히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언론은요.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결과에 따를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팀 선거 실현될지 주목된다. 여기 이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후보 결정되면 힘을 합쳐 당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차 범인의 접전.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은근한 기싸움이다. 희생적 양보, 대승적 결단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협상 과정에서 양당 감정골이 깊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 원래 19일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어겼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비난도 좀 오갔거든요. 선거운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전망이 갈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통상 얘기하죠.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후보 단일화 이후에 완전히 섞여서 단일화 결정된 이후에 한 몸이 돼서 도와준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기 보면 이미 감정의 골. 이게 사람의 일은 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느낄 감정의 골이 더 커지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 저는 그 직전에 제가 볼 때는 물리적 봉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러면은 선을 넘어가진 않았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아직까지.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된 이후에 화합적 결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논란이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른 당이 만났다라는 것 하나인데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중도층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어떤 정서에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과 같은 결집도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항상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쪼그라들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과정에서요. 근데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큰 정당의 비대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상황 논쟁이 있었던 거고 이랬을 때 앞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 얼마나 조직적으로 서로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후보 다 취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의혹입니다만 내곡동 땅과 관련된 상당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당의 악재인 LH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력, 당세가 약한 상황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선거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은 여당이 안 타고 봐요. 왜냐하면 LH 문제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됐을 때는 지금 국면 넘어갔을 때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일정하게 되면 조정 국면이 왔을 때 그 조정 국면에서 소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당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여당의 조직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한 번의 중대한 고비를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여론조사는요.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가 다 섞여 있습니다. 반반씩 섞는 거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에 그 여론조사를 미리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적합도입니다.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죠. 오세훈 34.4, 안철수 34.3 거의 같습니다. 적합도 조사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는 경쟁력 조사입니다. 누가 더 여당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여당 후보가 겨루는데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는가 이 부분이죠. 오세훈 39, 안철수 37.3 역시 거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 굉장히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 경우에 제대로 승복하겠는가? 화학적 결합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경선에서 진 후보의 경우는 너무나 아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더더군다나요, 여기 보겠습니다. 가상양자 대결이 나와 있어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이렇게 해봤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는 누가 되든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오세훈, 안철수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에 대한 어떤 의문, 혹시라도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분석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내용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이 여론조사 자체를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문구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여론조사. 역대 단일화 때마다 항상 진통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합해서 뭐 양쪽에서 원하는 바 다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문구 갖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타협이요.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언제 물어보냐, 시간도 이게 또 쟁점이 돼요, 항상. 그리고요, 근본적으로는요, 아니,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한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정당 정치에 맞는 것인가? 정당에서 원래 알아서 후보를 정하는 거잖아요. 뭐 당원이 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정당 정치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이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역선택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이거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최영철 편집이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뭐 한 2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넓게 보면 4에서 6%까지 오차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같다라고 보는 게 원래 통계학적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근소한 차이가 나도 승패를 겨루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허술하다는 것이죠.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의 그 존재 의무이고 존립 기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공직 후보자를 그 정당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보면서 정당이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정당이 공천을 했는데 트럼프라는 희한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당이 공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했다는 반성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야권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못하면 트럼프처럼 포퓰리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렇다면 이 보수 정당에서 생각이 같은 후보자를 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 사고가 같은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여론조사로 뽑는다면 그러한 정당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아낼 수 있는 문제기 기능도 없고 필터링 기능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수 야권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실히 우리 국민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당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러한 여론조사에 기대해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울어는 지금 운동장 속에서 워낙 제1야당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바깥의 사람들의 힘을 자꾸만 빌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정당은 위험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정당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앞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정당 공천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100% 시민 여론조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당원이 배제돼 있습니다. 당원 없는 정당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첫 번째 경선 때도 당원들이 전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원이 있는 것이냐? 그럼 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을 끝으로 그리고 이번 4.7 대보선을 끝으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문제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제는 여론조사 그만하고 정말 정당이 공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론조사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도 조사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34.4 대 34.3입니다. 0.1%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1% 차이입니다. 승자는 높은 쪽이 되겠죠? 그런데 0.1%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같다고. 근데 승패는 갈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항상 이 부분이 논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앞서 요 위의 내용은 소개해드렸죠. 요 아래로 갑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여기 소개돼 있어요.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상으로 보이시죠? 30.4, 47, 29.9, 45.9.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도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앞서는 거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